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묵은법 관련 기초 이론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실습에 들어갈 건데요. 저희 책에서는 지금 기본간호 실습, 기본간호 중재와 술기 책에서는 제4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37페이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최신 기본간호와 우리가 기본간호 이론에 하는 거는 10장에서 191페이지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습이기 때문에 개방적인 멸균 장갑 착용하고 그걸 벗는 거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멸균 영역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류별로 멸균 물품을 세트에 첨가할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감염관리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무균술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악셉틱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자, 무균술은 어떤 거냐면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미생물에 전파시키는 그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적용하고, 일반적으로는 내과적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로 분류해서 지금까지는 적용해 왔어요. 그래서 그 아래 PPT에도 내과적 무균법, 외과적 무균법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좀 최근에는 이런 무균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무균술과 청결술의 개념이 약간 모호하고 또는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새로운 개념의 무균술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비접촉 무균술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과적 무균법도 배우지만 외과적 무균법도 배우지만 그 비접촉 무균술 이것도 이번에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과적 무균술은 뭐냐면 이거는 감염 사슬을 차단하는 거예요. 감염이 일어나는 이런 사슬을 차단해서 뒤에 이제 감염 사슬이 먼저 나올 건데 이거를 차단함으로써 병원체 수와 전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감염성 질환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한테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청결법이라도 얘기합니다. 내과적 무균법을. 내과적 무균법은 감염 사슬을 차단해가지고 어떤 병원체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모든 대상자한테 적용하고 청결법이라고도 하는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과적 무균술은 좀 달라요. 외과적 무균술은 아포를 포함한 병원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미생물도 전혀 없는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포가 없어야 돼요. 내과적 무균술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어떤 것들이냐, 보통은 이런 외과적 무균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떠한 대상자를 하냐 보면 수술실이나 분만실, 투석실 또는 내시경 또는 심장 카테터실 이런 데서는 이런 외과적 무균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정맥주사한다든지 도뇨관을 삽입한다든지 드레싱 한다든지 이런 침습적 처치를 할 때도 이런 분만실이나 수술실, 투석실 이런 데서는 외과적 무균법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과적 무균술은 그 내과적 무균술보다 더 세심하게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외과적 무균술의 개념이 깨지게 되면 오염이 연결돼서 감염 위험성이 아주 많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과적 무균법 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라는 거죠. 내과적보다. 자, 이래서 영역별로 지금 나눠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아까 내과적 무균법이 뭐였어요? 병원체 수와 전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모든 대상자한테 적용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자, 각 어떤 기준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미생물은 무균 장비를 제한 어느 곳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도 많죠. 그죠? 그러니까 무균 장비 빼고는 다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 씻기나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이 그 미생물 전파를 감소시키는 최상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과적 무균법을 가장 잘 지키는 것도 손을 깨끗이 씻는 거고, 그리고 내 피부에 어떠한 상처가 있게 되면 거기를 통해서 미생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혈액과 체액은 미생물이 가장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인 거예요. 주요 저장소로 보시면 돼요. 혈액과 체액은 미생물의 주요 저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장갑이나 가운, 마스크, 안경, 머리와 신발 커버 이런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 거는 미생물 전파에 방어막이 되는 거죠. 지금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다 마스크 지금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깨끗한 환경은 미생물의 존재를 감소시켜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주위 환경이 더럽거나 지저분하면 거기에는 미생물이 많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감염될 위험률이 높겠죠.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바닥이나 화장실, 개수대 안쪽 이런 데 있잖아요. 왜 약간 그 습기가 많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런 개수대 안쪽과 같은 특정 영역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오염됐다고 간주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은 진짜 우리가 왜 화장실 바닥이나 화장실 개수대 안쪽 이런 경우는 그냥 봐도 다른 것보다 더 지저분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오염됐다고 간주하는 거고, 세척을 할 때는 더 깨끗한 영역에서부터 더러운 영역으로 하시는 거예요. 세척할 때는. 깨끗한 영역에서 더러운 영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부 간호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아래쪽, 항문이 더 더럽다고 보니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척은 항상 더 깨끗한 영역에서 더러운 영역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환자한테 일회용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용된 기구의 오염물을 제거하고 재처리하는 것도 내과적 묵윤법이고요. 아까 혈액이나 체액 같은 경우는 그 미생물의 주요 저장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혈액이나 체액 접촉할 때 장갑을 착용한다든지 가우닝 한다든지 마스크, 모자 착용 이런 것도 메디칼 어셉시스에 해당합니다. 우리 요즘에 그 마스크 쓰는 것도 여기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일상적인 환경 청소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또 다른 걸 보면 의료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또 내과적 묵윤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과적 묵윤법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를 한번 볼게요. 그럼 외과적 묵윤법은 우리가 텀으로 서지컬 어세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포를 포함한 병원체뿐만 아니라 어떤 미생물도 전혀 없는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외과적 묵윤법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아포란 거기 밑에 나와 있죠. 아포는 아주 내구력이 강해요. 그래서 웬만하게 탈수하거나 가해려도 정말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포까지 다 죽여야지 이게 외과적 묵윤법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포함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그 대상자를 미생물로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서 많이 쓰냐면, 수술실이나 분만실, 투석실, 내시경실, 심장 카테터실, 이런 등에서 의료 요원에 의해서 이용되죠. 그래서 정맥주사나 도노관 삽입, 상처 드레싱 등의 이런 침습적인 처치를 할 때 이런 외과적 묵윤술을 적용합니다. 멸균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면 외과적 묵윤술로 멸균 방법을 쓰냐, 방사선이나 또는 끓는 물에 넣는다든지 증기한다든지 건조열 또는 오토클램프 고압 증기 멸균법을 쓴다든지 산화에틸렌가스라든지 이런 소독 등이 있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오토클램프하고 이옥가스 멸균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억하시고요. 멸균 방법으로 두 가지, 고압증기 멸균법과 이옥가스 멸균법이 외과적 묵윤술의 멸균 방법에 해당하는구나 기억하시고요. 외과적 묵윤법은 그 기구나 영역이 한번 멸균되면 오염이 예방되는 한 멸균 상태를 유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딱 멸균시켰어. 그러면 이제 열지 않게 되면 그 기구는 멸균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묵윤법은 어떤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한번 봅시다. 멸균 상태에서는
한 멸균 물품으로부터 다른 멸균 물품을 만질 때만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균 상태에 있는 물품은 내가 손으로 그냥 만지면 걔는 멸균이 아닌 거죠. 비멸균인 거예요. 그러면 멸균 상태에 있는 물품을 만지려면 어떻게 해요? 내 손도 멸균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뭔가 멸균 글러브를 낀다든지 아니면 멸균 포셉을 쓴다든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균 상태는 한 멸균 물품으로부터 다른 멸균 물품을 만질 때만 보존된다. 그래서 멸균되지 않은 걸로 만질 때는 보존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같은 얘기다, 그죠? 멸균 물품이 멸균되지 않은 것에 닿았을 때는 오염된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멸균 물품을 딱 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 옷이 만약에 멸균 상태가 아닌데 닿았어. 내 가운이 닿았어. 그러면 걔는 멸균이 안 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닿지 않는 게 어느 정도 적정 유지를 유지하면서 그 포를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포장이 완전하지 않은 멸균 물품은 오염되는 걸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포장이 봤더니 포장이 딱 이렇게 완벽하게 딱 되지 않고 뭔가 살짝 뜯어졌다든지 아니면 포장이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지났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면 얘는 오염된 걸로 간주한다라는 거죠. 또는 포장에 물이 젖었어. 이것도 오염된 걸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멸균 물품에 어떤 의문점이 있으면 그것은 멸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말은 뭐냐면 멸균 세트를 이렇게 멸균이라고 지금 세트가 되어 있는데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이 날짜인가? 이게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이제 우리가 기한이죠. 어느 기한까지는 이게 멸균됐다고 보는데 그 기한이 애매모호하게 써 있어. 연도가 안 써 있다든지. 그러면 걔는 멸균되지 않은 걸로 간주하고 다른 걸 뜯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멸균된 지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더 이상 멸균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과자 한 봉지를 사도 어때요? 시간이 오래되면 얘가 이제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지났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더 이상 멸균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자, 상품화된 멸균 물품 포장에 표시된 유효일자가 지나면 더 이상 멸균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스파이어 데이트 꼭 잘 확인하셔야 되죠. 자, 이 다음 원칙은 이 지금 나와 있는 6가지 원칙은 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Technical Assessment, 외과적 무균법의 또 다른 계속 이어서 원칙은 어떤 것들이냐면 일단 멸균 물품의 포장을 풀어서 계속 개방된 채로 놓으면 오염되기가 쉽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를 환자한테 멸균된 도뇨관을 삽입하려고 해요. 단순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는데 열어놓고 딴 일을 막 하고 와. 그럼 걔는 오염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포장을 풀어놓고 개방된 채 놔두면 걔는 오염됐다. 오염되기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멸균 영역 바깥에서 몇 cm, 2.5cm 이내의 가장자리는 오염지대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균표를 이렇게 열었어요. 멸균표를 열었는데 그 멸균표를 어때요? 열으려면 내가 손을 만져야 돼, 안 만져야 돼요? 만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을 만질 때도 딱 2.5cm 이내에서 만져야 돼요. 그 부분, 가장자리 2.5cm는 우리가 다 오염지대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멸균된 안에 세트에 이제 멸균된 가위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가위를 내가 멸균 영역 바깥에 2.5cm에다 갖다 놨어. 그러면 걔는 더 이상 멸균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영역의 2.5cm까지는 오염지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것도 세트를 열어보면서 설명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죠. 멸균 포장이 젖으면 미생물이 침투해서 오염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균 포장이 젖지 않도록 셀라인도 따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방된 멸균 물품이나 멸균 영역이 감시되지 않았을 때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말은 뭐냐? 아까 얘기했죠. 내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고 환자한테 세트를 다 열었어요. 열고 저기서 전화가 와요. 그럼 걔를 열어놓고 가서 전화 받으러 가요. 그러면 내가 그 전화 받는 동안에 그 세트는 열려 있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거기다 뭘 넣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개방된 멸균 물품은 내가 갖다 다시 왔을 때는 내가 걔를 감시하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오염된 걸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트를 열어놓고는 막 뭘 하시면 안 돼요. 움직이거나 세트를 열어놓고 다른 데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멸균 영역 위에서는
때는 기침이나 재채기나 대화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침이 튀죠. 침이 튀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는 쓰지만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그 세팅 위에서는 대화 많이 안 하거든요. 재채기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멸균 기구가 있는 멸균 영역을 가로지르는 거는 오염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세트를 다 열었어요. 열고 나서 저 끝에 있는 거 뭐로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걔를 내 손이 지금 그냥 가우닝만 돼 있고 멸균 상태가 아니야. 그러면 걔를 가로지르면 안 돼요. 대각선으로. 옆으로 가서 걔를 꺼내야 된다는 거죠. 가로지르는 건 오염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허리선 이하에 있는 멸균 물품은 철저하게 감시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내가 세트를 피려고 하면요. 어느 정도 위에서 해야 되냐면 허리선 위쪽에서 세트를 피시는 게 좋아요. 허리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얘는 철저하게 감시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염된 걸로 간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트를 열 때도 어느 선에서 열어야 된다라는 거. 자, 이 기준 원칙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봅시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어떨 때 요구되냐? 멸균 영역을 만들 때, 그리고 멸균 영역에 물품을 첨가할 때도 멸균 쪽으로 하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멸균 장갑 착용할 때 외과적 무균수 요구되죠. 그리고 멸균 가운 입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술이나 돈요관 삽입, 이런 침습적인 찌르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거나 개방 상처를 다룰 때도 외과적 무균수를 따라야 되고요. 사실 거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복합 상처 드레싱,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상처 드레싱 할 때 복합 상처 드레싱이라든지 요로 카테터 삽입이라든지 아니면 말초 중심 정맥관을 삽입한다, 아니면 중심 정맥관 삽입한다, 이런 거 할 때도 다 외과적 무균수를 따라야 됩니다. 여기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되면 하나하나 다시 봅시다. 기본 원리 첫 번째가 멸균된 물품은 다른 멸균된 물품에 접촉해야 멸균이 유치된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멸균된 물품이 다른 청결 물품이나 오염된 물품과 접촉하게 되면 그냥 오염된 거죠. 그리고 이게 멸균된 건가? 오염된 건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경우도 오염된 걸로 간주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멸균 영역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다 멸균된 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전에 멸균 물품의 포장은 건조한 상태여야 되죠. 젖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시야를 벗어나거나 허리선 아래에 위치한 멸균 물품은 아까 오염된 걸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내 시야 안에 두도록 하고, 간호사는 멸균 영역에서 등을 돌리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해놓고 딴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멸균 물품 대기 중에 오랫동안 그냥 놓아둘 경우, 오픈될 경우 이것도 오염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의 움직임이나 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운반하기 때문에 멸균 절차가 수행된 곳에서 문을 닫고 움직임을 최소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멸균 영역에서는 말하는 거나 재채기, 기침 이런 거 삼가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멸균 영역이 적게 되면 모세관 작용에 의해서 아래쪽의 미생물이 멸균 영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오염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젖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멸균 방수포를 멸균 물품 아래 깔아둔다든지 멸균 물품이 젖으면 즉시 폐기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멸균 방수포가 없는 상태에서 멸균포 용액을 엎지른 것도 오염된 걸로 간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를 따르는 일이 아마 많이 생길 거예요. 자, 액체는 중력의 작용의 방향에 따라 흐르기 때문에 젖은 물품은 항상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외과적 손 씻기를 하는 동안에 손을 팔꿈치 위로 해서 점박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거죠. 섭자 끝은 항상 아래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과적 손 씻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가르쳐 줄 거예요. 손을 어떻게 해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섭자의 끝은 항상 아래쪽 향하로 해라. 이것도 이제 실제로 해보면서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죠? 멸균 영역 가장자리 2.5cm는 오염된 걸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멸균 영역 가장자리 오염 표면과 접촉하고 있으면 오염된 걸로 간주하고, 모든 멸균 물품은 가위라든지 포셉이라든지 이런 모든 멸균 물품은 영역의 가장자리 2.5cm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걔는 오염된 거다라는 거죠. 자, 피부는 멸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오염된 걸로 간주해요. 그래서 멸균 물품을 다룰 때 내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아무리 손을 닦았어도 멸균 장갑이나 멸균 섭자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과적 무균수를 시행하기 전에는 외과적 손씻기를 충분히 다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내과적 손씻기는 안 됩니다. 외과적 손씻기를 하셔야 되고, 외과적 무균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료인의 그 양심을 맡겨야 돼요. 내가 지금 외과적 무균수 손씻기를 했는데 대충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보지 않는다고 대충 하면 안 되는, 양심을 맡기는 거고. 그래서 멸균 물품이 오염된 것을 관찰한 사람은 그 상황을 교정해 주거나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멸균 물품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거 먼저 다 오픈해 놓고 세트해 놓고 쓰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사람이 미리 오픈하고 다 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시험에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지만 자,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비접촉 무균술에서 Aseptic Non-Touch Techniques, ANTT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개념의 무균술이죠. 그래서 새로운 개념 무균술로 치료 및 간호할 때 감염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에 의한 기구나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표준 무균술과 그다음에 외과적 무균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ANTT는 표준 무균술은 무균 부위가 작거나 거의 없는 비교적 간단하고 20분 미만의 짧은 시간에 걸리는 시술에 씁니다. 그래서 저이온 무균 영역으로 그래서 청결 장갑을 착용하고요. 단순 창상 드레싱이나 정맥 주사 삽입, 정맥 투약. 네. 비접촉 무균술에서 두 가지 타입을 예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저이온 무균 영역의 표준 무균술이고, 두 번째 타입은 고이온 무균 영역의 외과적 무균술입니다. 그 예시죠. 비접촉 무균술에서 표준 무균술은 어땠어요? 아까 예시가 얘가 표준 무균술은 무균 부위가 작거나 거의 없는 비교적 간단한 20분 미만의 짧은 시간에 걸리는 시술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의 10.13 같은 경우는 주사기 안에 정맥 주사를 놓을 그 약이 재어져 있고, 그리고 옆에 알코올솜은 열리지 않고 지금 멸균된 상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사기하고 알코올솜은 멸균 상태지만 그 주사기하고 알코올솜을 놓은 트레이는 지금 비멸균이거든요. 멸균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표준 무균술의 저이온 무균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 그 옆에 그림 10.14를 보게 되면 고이온 무균 영역의 외과적 무균술이죠. 자, 이거는 지금 뭔가 세트를 많이 열어놓은 거죠. 수술하려고 세트를 열 때 이렇게 열리죠. 그래서 이 영역은 지금 그 세트 위, 지금 큰 트레이하고, 그 다음에 뭐 가위라든지 포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멸균 포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멸균 영역 안에 있는 그런 세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균 부위가 되게 넓은 거죠. 무균 부위가 크고 광범위하고 복잡한 20분 이상에 걸리는 시술에 적용하는 외과적 무균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과적 무균술 무균 영역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복합 상처 드레싱이나 수술이나 아니면 요로 카테터 삽입 같은.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지금 멸균 글러브를 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멸균 가우닝을 다 하고 멸균표를 사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거. 그래서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염 회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염 회로는 6가지 요소를 저희가 감염 회로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보면 그 병원체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감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병원체가 존재하지만 감염을 시작하려고 하면
지금 아래 나와 있는 그 감염이 일어난 6가지 뭐 병원성 미생물, 저장소, 출입구, 입구, 전파 방법, 민감한 숙주 이 6가지 요소가 필요해야지만이 병원체가 존재해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6가지를 감염 회로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냐. 그래서 감염이 일어나려면 감염원, 첫 번째 감염원, 그리고 저장소, 그리고 그다음에 탈출구, 나가는 입구죠. 그리고 전파 방법, 침입구, 감수성이 있는 숙주 이 6가지가 필요하고요. 이 요소들을 연결을 감염사슬이라고 그래요. 감염사슬. 그래서 이런 감염사슬, 감염회로가 있어야지 이제 감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감염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회로를 차단하면 감염이 예방되고 조절할 수 있어요.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 입을 막죠. 어떻게? 바이러스가 몸 안에 민감한 숙주 안에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밖으로 나가서 전파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어딘가 들어온 출구를 통해서 나가겠죠? 나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디를 통해서? 입이나 코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죠. 이게 입구죠. 그러면 그거를 막아.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입구를 막으면 되죠. 그러니까 어디를 막았어요,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고 있죠?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6가지 회로 중에 하나를 차단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의미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감염 회로의 6가지 각 회로를 한 번씩 어떤 것들이 있나 봅시다.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감염원인데요. 감염원이라는 거는 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이죠.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이런 것들이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감염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저장소는 그 병원성 미생물이 성장과 증식을 위한 이런 서식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 토양, 물, 음식, 대소변 이런 더러운 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소가 되는 거죠. 탈출구는 이제 숙주에게 감염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생물은 이제 저장소를 떠나서 이제 탈출하죠. 그게 이제 어디로 빠져나가냐는 그거를 어디를 통해서 빠져나가냐는 거를 탈출구로 표현하는데 보통은 소화기계나 호흡기계, 비뇨생식기계, 뭐 혈액 또는 피부 이런 걸로 이제 다른 숙주한테 감염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파 방법 같은 경우는 병원성 미생물이 저장소에서 나간 후에 다른 사람이나 숙주한테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파 방법이 필요한 거, 전파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공기를 통해서 또는 뭐 어떤 매개물이 있거나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침입구는 어디로 들어가냐죠. 그래서 그 병원성 미생물이 숙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생물의 저장소에서 탈출했던 탈출구와 같은 경로로 들어가는, 거의 다 같은 경로로 들어갑니다. 아까 탈출하는 경로가 있었죠. 거의 침입구도 같은 경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기계나 호흡기계, 비뇨생식기계, 혈액, 피부 탈출과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감수성이 있는 숙주는 보통은 이렇게 면역이 떨어진 환자라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이런 화학요법을 받는 대상자 또는 수술 환자 이런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감수성 있는 숙주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6가지 항목을 우리가 감염 회로라고 하고 요거를 차단하게 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침입구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나한테 못 들어오게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감염 회로 6가지 요소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병원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이죠. 그래서 미생물의 수가 많을수록 독성이 강할수록 질병을 일으킬 능력이 강할수록 숙주와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또는 미생물에 대한 숙주 감성이 높을수록 이런 감염이 잘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소는 그 병원성 미생물이 성장과 증식을 하기 위한 그 서식지죠.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 토양, 음식, 대소변 이런 것들이 저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저장소인 경우는 우리가 환자와 또는 보균자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있는 환자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몸속에 있는 병원균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균자라고 합니다. 보균자. 그러니까 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어. 이걸 보균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출구 같은 경우는 병원성 미생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숙주에서 감염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생물은 저장소를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병원성 미생물이 저장소에서 빠져나가는 그거를 탈출구, 출구라고 하면서 아까 소화기계, 호흡기계, 비뇨생식기계, 혈액이나 피부 이런 데로 빠져나간다고 했었죠. 자, 감염회로 6가지 중에 4번째, 전파 방법입니다. 병원성 미생물은 저장소에서 나간 후에 다른 사람이나 숙주한테 도달하려고 하면 어떠한 전파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파 수단 중에 여러 가지 전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접촉이라든지 간접 접촉 또는 공기로 전파하는 거 또는 비말 전파 이런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 직접 접촉을 보겠습니다. 직접 접촉은 미생물에 대한 직접 접촉인 거예요. 그래서 입맞춤이나 성접촉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한테 직접 전달되는 게 이제 직접 접촉이고요. 그 다음에 간접 접촉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무생물 매개체에 의한 전파예요. 무생물 매개체에 의한 전파 또는 생물 매개체에 의한 전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무생물 매개체에 의한 전파는 어떤 매개물은 감염원을 감수성 있는 숙주한테 전달하는 중간 수단이 되는 매개물이 있다는 거죠. 그 매개물이 어떤 거가 될 수 있냐, 오염된 옷이라든지, 조리기구라든지, 의료기구가 오염됐어. 또는 음식이 오염됐어. 물, 혈액, 이런 것들이 무생물 매개체한 전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물 매개체한 전파는 파리나 모기, 이, 곤충. 그러니까 우리가 모기가, 말라리아 옮기는 병이 이제 모기가 이제 잘못 물면 또는 댕기도 모기죠. 이런 곤충이나 동물 등이 감염을 전달하는 중간 수단이 되는 게 생물 매개체한 전파입니다. 자, 전파 방법에서 이제 세 번째와 4번째일 건데요. 그 전파 방법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생물이 다른 사람이나 숙주한테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파 수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 중에 3번째 공기 전파는 입자의 크기가 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비말이나 먼지에 의한 전파예요. 그래서 이런 비말 핵은 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이런 비말 핵은 감염성이 있는 숙주에서 나온 비말이 증발되면서 생긴 그런 잔여물이 장기간 공기 중에 존재하면서 감염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감염원을 포함한 먼지 입자도 공기 전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홍역하고 결핵이 있습니다. 공기 전파에. 그래서 이 공기 전파 입자 크기는 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말 전파는 감염원과 숙주가 1m 이내에 있을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침이나 재채기, 말하는 거, 노래하는 거, 침 튀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온 입자가 5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비말이 다른 사람의 결막이나 눈, 코, 입에 점막에 직접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19가 이 비말 전파일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비말 전파이기 때문에 비말 내에서 한 3시간 정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기침할 때 몇 개 정도 나오냐면 약 3,000개의 비말이 전방 2m 내로 분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코로나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 감염원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지고 마스크도 쓰셔야 돼요. 왜? 비말 전파이기 때문에. 그죠? 비말 전파는 공기 전파 비슷하지만 입자가 5 마이크로미터보다 커요. 그게 다른 사람의 결막이나 눈, 코, 입 이런 데 이제 직접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비말 전파가 잘 이루어졌던 것도 막 노래하고 이러면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하면서 그리고 노래하면서 침 튀면서 이게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비말 전파 무서운 겁니다. 자, 감염 회로의 5번째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침입구인데요. 감수성 있는 숙주의 침입구죠. 그래서 병원성 미생물이 숙주로 들어가는 침입구는
보통은 이제 미생물이 저장소에서 탈출했던 탈출과 같은 경로입니다. 그래서 같은 경로가 한다는 거 보시면 되죠. 그리고 신체 방어 기전이 저하되게 되면 이런 병원체가 우리 신체 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 우리 지금 코로나16이 유행한 이 상황에서도 내 방어선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를 떨어뜨리면 나한테 쉽게 침입할 수 있겠죠. 자, 6번째 그 감염회로는 민감한 숙주, 감수성 있는 숙주인데요. 감수성 있는 숙주라는 거는 감염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 여기 해당하죠. 노인이라든지 또는 화학요법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면역 저하 환자라든지 수술 환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민감한 숙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심하셔야 되겠죠.